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 고려와 조선에 이어서 명나라까지 네. 그야말로 이 동북아시아 전체를 휘저었던 왜구 침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이후에 한반도는 좀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방의 여진족이 굉장히 득세를 하던 시기라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초반부에서도 여러 번 좀 다뤄드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위협하는 이 북방 세력 여진족의 침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외구의 침략에 이어 이번에는 북방민족이 한반도를 노린다. 끈질기게 조선을 노리는 여진을 쳐봐라. 조선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책은? 조선의 여진 정벌 그 첫 번째 이야기.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 왜구의 침략을 겪으면서 저희가 수군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다른 변화는 없었나요? 우리가 왜 고려 말에 전쟁이 많아지면서 막 닥치는 대로 징발하고 군대 갑자기 늘리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통치 체제에 문제가 생겨요. 또 군기가 안 잡히니까. 네. 또 그러면 그 최영 얘기 때도 했지만 뭐 조리 돌린다는 둥 이제 강경책을 또 지휘관은 그렇게 써야 되고 네네. 또 그러니까 병사들은 도망가고 네.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 이제 군령이라든가 군의 기강, 체제 이런 거를 중시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에 또 굉장히 군기가 잘 잡힌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이성계 동북면 군단 이렇게 지역과 사병화된 군대다. 네. 얘들은 아주 또 너무 너무 끈끈해서 문제죠. 그래서 결국 두 번의 쿠데타가 연발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너무 단결이 잘 되는 군대, 너무 단결이 안 되는 군대. 이것을 제대로 된 국가의 공적 질서 속에 넣어서 군기를 세워서 통제가 되게 해라. 이게 조선의 군사개혁의 핵심이 됩니다. 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큰 건 이제 이군 체제였다는 거. 그러니까 고려 때까지만 해도 이제 북방 민족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되는데 네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외구의 침탈이 심하게 되니까 이제는 육군과 수군, 이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병마 절도사, 뭐 수군 절도사, 많이 들어봤죠. 예, 이런 체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양계 지방이라고 하면 이 양계 지방이 지금의 평안도하고 함경도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방은 이제 북방 민족을 맡는. 그다음에 남쪽은 왜구를 맡는. 이렇게 이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육군과 수군 이렇게 이군 체제로 갔을 때 분명히 기존과 좀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큰 이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이제 북방 민족은 지상전만 주로 하는 부대가 되고 남쪽은 이제 그 해상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북방에 있는 군대는 좀 훈련이 그나마 괜찮고 네.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향토의 비군 같은 일하면서 싸운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 좀 잘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남쪽에 있는 군대는 수군인데 남쪽이 주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농부들을 수군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하면서 그 싸우는 제도가 말은 참 이상적이긴 한데 초기고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나눠져 있으면 뭔가 문제거리가 많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군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돼요. 네. 네. 이 보상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그냥 한 동네 사는 사람이 다 군에 나가면 네. 결국 자기 고향을 지킨 것이고 네. 돌아와서 자체적으로 그게 어떻게든 보상이 돼요. 자기들끼리 네. 다 아니까. 그런데 증발을 해서 먼 데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동네에 돌아와서 특별히 따로 보상해 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제일 좋은 건 월급을 주는 건데 조선은 돈으로 주는 보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땅으로. 미국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줘요. 사랑을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건가요? 마음을 줍니까? 사람을 타락시키기 고생했어요. 이렇게. 우쭈쭈쭈. 그래서 이제 관직을 주는데 아. 관직을 많이 주진 않지만 아무튼 관직을 주는데 네. 관직을 주면은 양반층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원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싸움은 백정, 임꺽정 이런 애들이 잘하는데 네. 백정한테 관직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선시대 또 그런 법이 굉장히 그런 게 또 있죠.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뭔가 뭐 우리 말로 하면 그림자 관직 뭐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관직이야 그냥
근데 관직으로 권력과 특전은 하나도 없어. 감투만 있는 거군요. 역사학계도 좀 애매하긴 해요. 그걸 잘 몰라요. 이걸 그래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부르는 게 다르지. 개똥아 이렇게 불렀으면 지금은 이제 거기 뭐 동남 지지사님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그에 따른 월급이라든지 월급이라든가 땅 이런 건 전혀 안 주고 그러니까, 감투만. 감추만 주는데 그렇다고 이게 벼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하여간 그런 거 줘서 이게 뭡니까? 글쎄 아무튼 뭐 그래도 동네에서는 좀 낫지 않았겠냐라는 있어. 소리도 있고 그 감투가 있어요. 그 월급 하나도 안 주고 뭐 누가 뭘 하지도 않는데 그냥 예를 들어 동네 같은 데 가면은 무슨 그 이런 삼전동 발전위원회 위원장 뭐 이런 아무것도 그쵸, 아닌데 그쵸. 그걸 이렇게 맞아요. 그래도 뭐 있는 게 나았을 거다라는 소리도 있고 옛날에 우리 다방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전화 오면 김 사장님 계세요 그러면 다 돌아보거든. 네. 그렇지. 그랬을 거 이거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이러다가 일종의 호칭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줘요. 그런 건 효과가 전혀 네,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렇겠지. 그게 하여간 조선시대 내내 고민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고려하고 조선을 이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고려 시대 때는 그래도 자기 라인의 어떤 사병 조직이라든가 좀 힘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맞아요. 조선은 그게 안 됐잖아요. 없잖아요. 원래 라인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줄 잘 잡으면 참 줄 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줄 잘 타면 잘 돼요. 근데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이게 큰일 나요. 그렇다면 이 라인이 반드시 나쁜 거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점도 있어요. 일단 단결력이 좋죠. 그다음 훈련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있는 게 일단은 다른 부대하고 통합해서 작전하기가 힘들어요. 아 너무 우리끼리 똘똘 근데 뭉쳐 있어서.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전에 왜 백년 전쟁할 때 프랑스 기사단도 이 네. 동네 저 동네 왔는데 전혀 협조가 안 됐던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어떤 국가적인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대만큼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이 고려 시대에서 크게 드러나죠. 우리 예를 들어서 라인을 탄 무인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신의 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고려에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었다면 이제는 라인보다는 크게 봐서 국가가 조금 다스려야겠다. 이런 게 좀 조선에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15세기, 14세기 말해서 15세기인데 세계사적으로 없는 앞서가는 시도를 하죠. 이거 정말 세계사적으로 앞서요. 오. 라인을 없애라. 정말로.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제는 요즘 같이 사관학교 나온 장교들한테 국가에서 배치를 하지 내가 뭐 중대장, 소대장 못 뽑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하사관급의 사병까지. 그래서 라인을 없애버려요. 그 태조가 워낙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죠. 아니요, 그러니까 태조도 사병 해체하고 하면 조선은 처음부터 그 계획을 갖고 나와요. 처음부터. 근데 이것 또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 쿠데타는 절대 안 나는데. 쿠데타는 났나요? 근데 나고. 아까 그대로 이렇게 서로끼리 뭉치는 그런 유대감은 좀 없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게 없죠. 그래서 군사제도가 조금만 해이해지면 명단을 갖고 소집을 쫙 했더니 네. 모아놓으니까 넌 왜 복장이래? 전 지금까지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너 명부에 있잖아. 그건 명부에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몸 관리 안 돼 있고 훈련 안 돼 있고 그리고 처음 보니까 못 믿어요. 이거를 지금처럼 군에 예를 들어 내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 괜찮은데 조선시대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네. 고려시대는 지역 단위로 뭉치니까 지역끼리는 훈련이 잘 되는데 전체 크게 모아놓으면 단합이 안 된다고 네. 했잖아요. 조선은 요만큼만 모아도 다 모르는 애들이에요. 일단 분명히 명부상 숫자는 충분한데 모으려고 해보면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근데 훈련이 안 돼 있고. 이 말대로라면 이 소규모도 어떻게 보면 단합이 안 되면 대규모는 당연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불보듯 뻔하죠. 그냥 뭐 각양각색이. 그럼 그냥 그렇게 뭐 혁신적이고 세계사적으로 이 개혁을 가장 빨리 한 그런 상태인데 보완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놔뒀을까요?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나름 보완을 합니다. 그게 우리 그 유명한 진법이에요. 진법. 예, 진법. 그래서 이럴 줄 알고 모아서 진법 훈련을 시키는 거죠. 뭐 방진, 뭐 예진, 원진 그러면 깃발 흔들어서 척척 보이고. 물론
과거에도 했겠죠. 네.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통일된 체제에서 진법을 주면 각 지역에서 다 똑같은 포메이션과 신호를 가지고 연습시키는 거예요. 규격화시키는 거네요. 네. 이러면 이게 잘 되면 정말 어느 지역에서 훈련을 하던 누구 장수 밑에서 훈련을 하던 똑같은 진법을 사용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가장 걸리는 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랑 나랑 너무 몰라요. 그리고 라인으로 뽑힌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조상님을 비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생각들을 다 한단 말이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매뉴얼을 다 만들어요. 그거 어. 예상해서. 규정대로 되면 다 깔끔하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규정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게 문제예요. 부병제랍 농사를 지으면서 군인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비용을 자기가 돼요. 네. 아까 그래서 보상 체제가 문제인 거예요. 관직이라도 좀 멋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줘. 그렇죠.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다 해야 돼. 그 예전에 그리스는 다들 그런 권리를 갖게 되니까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와서 그러니까 1년 내내 못 준단 말이에요. 자기 돈 써야 되니까. 그래서 뭐 1년에 6개월 이렇게 병종마다 다 다른데 뭐 1년에 3개월 이렇게 근무를 해요. 그러면 3개월 오면 3개월 와서 돌아가면서 하니 훈련 시켜봤자 3개월. 그리고 내년에 오면 누군 돌아가시고 누군 다리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사람 바뀌고 그러니 1년에 3개월 훈련해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혹시 그 세금 감면 혜택 같은 것도 없었나요? 그 자체가 세금의 다른 형태예요. 아. 조선은 자기가 역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군역을 하고 누구는 다리 공사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다리를 놓는다. 요즘 같으면 세금을 걷어서 회사에 맡기잖아요. 네. 예전 조선시대는 세금을 안 걷어요. 참 좋은 나라예요. 대신 다 나와서 아, 다리를 져야 돼. 십시일반이야. 다리를 져야 돼. 일종의 몸으로 해야 돼. 세금의 일종인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으로 떼어야 되는 그치. 거죠. 아, 직접 세금. 예, 그러나 군인은 거기 안 나가고 국가에 복무하는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탁상공론을 통해서 매뉴얼을 하니 될 리가 없으면 제대로 된 걸 만들 어떤 조직을 분명히 좀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행정 체계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각 지방에 이제 수령들을 보내서 네. 이제 쉽게 말해서 행정망을 이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거죠. 각 고을에 이제 수령을 보내는데 우리가 말하는 뭐 사또, 현감, 원님. 그렇죠, 아. 맞습니다. 유사시의 그 수령이 그 지방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원한 예비군을 가지고 군대를 편성해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모두가 군인이 수령으로 올 수 없으니까 문관도 와요. 문관 수령이 훨씬 많죠. 문관 수령이. 그럴 수밖에 없죠. 조선시대는 그런 네.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보안책이 나옵니다. 항상 조선은 대단한 게 항상 보안책이 나와요. 보안책은 다 있습니다. 절대 허술하지 않아요. 문관과 무관을 이제 수령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쪽 A 고을의 수령이 문관이었는데 전투가 났다. 그럼 이웃 고을이 만약에 수령이 무관이다. 무관이면? 그럼 그 사람이 와서 통합 지휘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작전권이 또 예. 이제 바뀌네. 그렇지만 또 조선이 또 여기서 시스템의 허점을 또 보완하는 게 뭐냐면은 중요 요충지는 무조건 무관이 담당한다. 이제 수령들도 다 갔어요. 그런데 각 개개인이 좀 이제 잘 뭉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징병하는 자체를 좀 동원군 자체를 좀 선발해서 이제 좀 부역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지휘관이 자기 밑에 중견 장교나 부사관을 자기가 뽑는다고요. 네. 심지어 병사도 자기가 뽑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쵸. 자기들끼리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뽑아줘야 되니 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매뉴얼이 나와요. 아, 또 나왔어요. 예.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과예요. 어. 시험을 봐서 뽑자. 아, 근데 왜 사극에 보면은 문관 시험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익숙하고. 그럼 무관 시험이면은 거진 이렇게 몸 쓰는 실기 시험 위주로 되나요? 활쏘기만. 그렇긴 한데 이제 무과라고 하는데 무과는 이제 관원을 뽑는 시험이고 무과 같은 경우는 저 밑에 군사들 일반 하급 군사들까지 다 시험 봐서 뽑기 때문에 이거는 무과라고 안 하고 취재라고 그래요. 제주를 시험에서 뽑는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조선시대에 생긴 과거제도가 무과잖아요. 맞아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야 고려시대는 아무나 뽑았는데 조선시대는 시험 봐서 합리적으로 뽑는구나. 그게 아니고
고려시대는 현지에서 지휘관이 책임지고 선발했고 스카우트. 조선은 국가에서 국가에서. 하니까 공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오래 살던 장수들은 야 김씨네는 안 돼. 걔 엄청 허약해. 여기 박씨네랑 강씨네가 강하니까 거기 애들로 뽑아. 이게 됐는데 이제 국가에서 뽑으니까 야 김씨, 강씨 다 나와. 이랬더니 이상하게 야 얘가 어떻게 전투를 해? 이런 상황이니까 그걸 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제도가 되면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한테. 무과 시험을 아무도 안 보면 예리하면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나중에 시험까지 봐서 뽑는데 시험까지 봐서 뽑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험한 시험을 거쳐서 군대 훈련을 받아서 동네 다리공사 면제를 받느니 그냥 군대를 면제받고 다리공사를 다리공사를 했다. 하지. 그리고 그때 다리공사가 요즘같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징검다리 놓는 건데. 징검다리를 돌 들고 이렇게 갔다가 어이구 자 좀 쉬었다. 그리고 자. 보통은 이제 지금처럼 비 내리면 안 건너가고 말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구조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가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이거 이제 16세 이후의 문제고 조선 초기에는 그래도 아무튼 좀 뽑긴 뽑고 뭔가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서 나름 무슨 감투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그 중앙군이라고 그러는데 대궐에 가서 경비하는 경호 부대원이 된다. 아, 이게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동네에 가면 그렇죠, 그렇죠. 함부로 못 건드려요. 아니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왜 결국에는 고려 시대 때는 그래도 이제 아름아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췄고 어느 정도 체력인지를 아는데 일단 조선에는 이렇게 무과 시험을 하다 보면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시험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한 손에 30kg, 한 손에 30kg. 한 손에 30kg. 이쪽에 30, 이쪽에 30. 60kg. 그렇죠. 그걸 들고 네. 뛰어요? 한 거의 300m를 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건 시간 제한은 없고 아하. 기본 얼마나 체력 시험. 걸을 수 있느냐. 아하. 그 가시다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절대 평가였대요. 아, 한 손에 30kg씩 60kg 들고 270m인가 가야 되는데 네. 요즘엔 못 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많죠. 근데 일단 이거는 체력 테스트라고 치면 없다. 기술도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활쏘기라든지.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무과가 아니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과와 취재인데 이 사병 뽑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건 장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취재예요. 일단 단순 체력을 갖고 있어야 뽑을 수 있으니까. 그건 있어야 사병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제일 말단 사병 뽑는 거고 위로 갈수록 셉니다. 어.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에 해당하는 내금이 어. 영화에 잘 나오는 왕을 직접 지키는 항상 멋있어 그런 예, 사람. 이분들이 제일 센데 네. 이분들은 벼슬도 잘 받아요. 어. 활쏘기가 3개가 있어요. 나무 화살, 목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네. 거. 그다음 철전이라고 쇠 화살 쓰는 거. 오. 그다음 편전이라고 작은 거. 이 한국의 비밀. 애기왈. 네, 네. 그거. 그다음에 이제 말 타고 활쏘기, 말 타고 창으로 찌르기. 이 5가지를 해서 조금 규정이 조금씩 다른데 한 3발을 쏴서 한 발을 맞추면 화살 C자를 써서 일시라고 그래요. 일시. 근데 이게 재미난 게 표적에 맞춰도 합격이고 네. 넘겨도 합격이에요. 아, 근데 도달하지 못하면 불합격인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꽤 길어요. 이게 화살마다 좀 다른데 가장 긴 게 240보.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거의 300m. 와. 깜짝깜짝 놀래요. 300m요? 예. 아니 근데 사실 아무리 뭐 힘도 필요하고 그래도 정확하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옛날은 조준 사격해서 쏘는 건 거의 20m 근접해서고 멀리 화망을 구성하잖아요. 집중사격. 그거 멀리 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기준이 있는데 뭐 한 350m 넘기면 가산점이 붙고 400m인가 400 몇십 m를 넘기면 이거는 라인을 벗어나도 합격. 특등사수, 예, 특등사수. 그러니까 무조건 400m 넘기면 거의 400m 넘기면 이건 원체 쉽지 않으니까. 벗어나도 괜찮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으로 하는 건 허수아비 찌르는 건데 한 번 찌르면 1점. 이래서 내금이 같은 경우는 10점이 돼야 돼요. 와. 그러니까 오. 꽤 세죠. 보통 꽤 세네. 3번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되고 뭐 그 다음부터 점점 내려와. 네. 뭐
별시는 6점, 갑사는 5점 아하. 뭐 이러는데 그런데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당시에 무사들도 3발 쏴서 1발 맞추면 잘했다고 그랬어요. 쉽지는 아니 우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 활 쏴서 200m 넘긴다는 거 그러니까요. 장난 장난 아닙니다. 아니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지금 도착 지점에 있는 모자 쓴 우리 선생님을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서 있어요. 100m만 돼도. 그렇죠. 근데 그게 2배라고 하면 지금 소총 사격 원거리 사격이 200m인가 그렇잖아요. 아니죠. 25, 50. 25인데 장거리 원거리 사격할 때가 표적이 200인가? 나땡 200이었는데 지금 좀 달라졌나 모르겠다. 우린 원거리 사격을 안 해봤어요. 저. 25, 50, 100 거기까지. 그렇죠. 그러니 소총으로 쏴도 그 정도인데 활로 더욱이 국공 안 당겨봤을 모르죠. 안 나갑니다. 전 해봤다니까요. 이게 손이 너무 아파. 정말 너무 아파. 그래서 엄지손으로 이걸 잡고서는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 걸려가지고 혼났어.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잡잖아요. 땡겨지지도 않아요. 네, 안 돼.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중간에 놓쳐요. 잘못하면. 그럼 우리 편 킥 쏴버릴 수 있어. 그렇죠. 그거 절대 안 맞아. 이렇게 땡기면 하면 요 앞에 떨어져요. 진짜 안 나와. 땡겨지지도 않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가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기병 중에 무려 40%가 창기병이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창을 든 기병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우리 조선의 기병은 다 군기병 아니요? 다 이랬잖아요. 근데 조선 초기에는 40%가 창기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창기병 이제 무슨 시험 과목을 보면 창을 일단 말 달리면서 창을 높이 든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끼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를 찌른 다음에 계속 달리면서 다시 오른쪽에다 끼고 다시 허수아비를 찌르고 다시 왼쪽에다 끼고 허수아비를 찌르고 그러니까 3번을 계속 말을 달리면서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허수아비를 찌르는 이 기술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창 뒤로 휙 머리로 휙 돌리는 거. 멋있게 돌려. 멋있다. 이런 기술을 해야지만 통과가 가능한 뭐 그런 시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기사 같은 그런 게 있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나름 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백병전이 약하다는 게 보병들 일반 보병들의 백병전이 약한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약했던 보병들. 예, 근데 말 타고 창 쓰는 거는 오히려 일본보다도 셌어요. 오히려 일본이 기병이 좀 약한 경향이 있어요. 일본 말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예, 그리고 많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남쪽은 산이 많아서 말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데 절대 아니고 더 예술적으로 탑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산비탈이 많으면 기마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 세진다. 물론 평원을 질주하고 이런 건 약하게 수도 네. 있어요. 말 품종도 그렇고. 네. 그러나 오히려 그 고개하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신들이 옛날 일본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박수 치는 게 마상제라고 말 타고 고개하는 거 있잖아요. 네, 말 위에서 네. 막 쓰고. 네. 요즘은 이제 그게 맥이 끊어져서 몽고 사람들이 와서 그거 하는데. 제주도 가면 해요. 예, 몽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 우리가 다 했다고요. 왜냐하면 지형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봤어요? 뭐예요? 저는 그 가서 직접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게 고개라고 하고 있지만 저거를 예전에는 군사들이 했다라는 생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말을 달리다가 말 옆으로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서 멀리서 저쪽에서 보면 말이 달리는 걸로 보이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막 쓴다니까요. 우리 저기 몽고 얘기할 때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서양 기사들은 중장갑을 하니까 말에서 날르고 이런 거 못해요. 안 되죠. 딱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 몽고군 애들이 가죽 털옷 같은 거 입고 조그만 애들이 오는 거죠. 네. 야하! 이런 철퇴로 확 휘둘러 눈앞에 사라져요. 그러면 자기 날라갔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러네요. 뒤로 가서 말 밑으로 배 밑으로 배 밑으로 돌아 이렇게. 그건 서커스인데 거의. 한다, 진짜 한다니까요. 배 잡아 막. 그거 해요. 그러니까 거기 많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중장갑을 해도 꼭 개를 찔러서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말 다리를 후려치거나 그렇죠. 걸어서 그렇죠. 넘기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서양 중장갑한 기사들끼리 싸울 때는 그런 잔재주가 안 통하니까 파워 대 파워로 가는데 가볍게 해서 뭐 말 밑으로 붙었다 옆으로 붙었다 이런 거 하니까 미친 거 얘 어디 갔어 퍽 이렇게. 아니 근데 창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창 길이가 꽤 길지 않을까요? 15m.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밑으로 그 들어간다든지. 창 길이가 뭐 시험을 봤을 때는 15초 5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환산해 보면 네. 거의 5m 가까이 돼요. 5m요? 예. 왜냐면 렌스 예. 그러니까 기병들이 쓰는 왜
서양에서는 창 스피어하고 랜스를 구별하는데 기사들이 왜 토너멘트 할 때 길다란 창 들고 가잖아요. 근데 한 2, 말 타고 3m밖에 안 돼 보이던데. 기창, 그거 한 4, 5m 돼요. 그래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실 때 보병용 창하고 기병용 창하고 달라요. 보병이 쓰는 창도 사실 처음에는 막 들쭉날쭉했었는데 세종 때는 보병용 창이 한 3.5m 정도로 통일이 되고 기병용 창은 한 4.5m에서 5m 정도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 근데 길면 길수록 작은 표적을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래서 이 훈련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전쟁상 뭐든지 상대적인데 길면 좋을 것 같잖아요. 네. 뭐 맞추기 힘들어요. 못 맞추면 이게 또 뭐야? 빗나가면 내가 맞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게 고민이에요. 길게 하리, 짧게 하리. 짧아서 정확도를 높이리, 길게 해서 먼저 칠 확률을 높이리. 이게 사실은 상대적이거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기자님이 아까 기병용창, 보병용창 따로 했는데 원래 기병의 최고의 장점은 여러 가지 무기를 한 번에 장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 철퇴, 활, 화살 다 해가지고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보병은 그게 안 되잖아요. 이때 창의 무게가 30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30근 지금 한 뭐 거의 한 20kg. 조선시대 일본은 650g이니까 지금보다 더 무거워요. 그러면 20kg이 훌쩍 넘겠네요. 그러니까 못 맞추지 이게 보통 네. 사람은. 아 이게 예전에 우리 그리스 로마 이런 거 할 때 걔네들도 뭐 샤리샤 같은 거 썼는데 샤리샤의 무게가 그때 10kg 내외였거든요. 지나치게 무거운 거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나라 나무가 좀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보면 뽑을 때 30kg, 30kg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있는 그래요, 거네요. 그리고 뭐 적진 앞에 가다가 지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봐라. 아 그래서 아까 제가 매뉴얼 이런 거 하니까 좀 이렇게 조직력이 안 된다.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산이 좀 낮다. 이게 이런 게 제일 표현이 나빠. 낮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20m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000m 산을 봐도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뭐 방송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끔 이게 댓글 보면 역사를 제가 단어로 배우지 말라는 게 아. 낮다를 다 자기 멋대로 그렇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떤 분은 천하태평 논 줄 알고. 그렇죠. 그냥 막 이건 줄 알고. 걷지도 못하는 줄 알아요. 예, 근데 또 우리 전에 본 델타 포스가 미국의 레인저 보면 저거 햇병아리 아니야 이런다고요. 그렇죠.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훈련이 안 됐다는 말을 그냥 뭐 이거 개판이구나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활 쏘고 말 타고 이 특히 무사 그룹들은 이거 하루 이틀 해가지고 나오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근데 이 기병 얘기가 나왔는데 네. 보병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달리기도 좀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스피드. 근데 이게 달리기가 보법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24m를 323. 얼마 기간에 뛰면 1등급. 아.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게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내에 이걸 이제 들어와야 뛰어야 돼요? 되는데 이게 물시계로 재요. 물식이에요? 그때 뭘로 재겠어요, 그럼? 아, 하긴 그때는 시간이. 그래서 근데 물시계가 초 단위로 아니 그러니까 물시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붓고 네. 그 물이 다, 다 떨어지기 전에 전에는 거기를 도착해야 뛰어야 된다. 근데 그게 물이 모래시계. 떨어지는 게 항상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이걸 실험을 내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해봤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몇 천지를 몰라요 지금. 아. 그러니까 치수는 기록이 돼 있어요. 뭐 어떻게. 근데 아무튼 모르는데 그 시간 내에 324m를 뛰면 1등급. 설마 뭐 1분 뭐 2분 그렇진 않겠지. 그렇지는 않겠죠. 아, 그때 당시 사람들 잘 뛰었죠. 잘 뛰었어요, 진짜. 그럴까요? 그럼요. 옛날 분들은 자전거가 있어, 뭐가 있어. 항상 뛰었죠. 생각보다 잘 뛰어요. 그분들 마라톤 병원에서 뛰었으면 갔다가 이제 전탄했으니까 전 다시 갈게요. 그리고 또 왕복했을 거야. 엄청 잘 옛날에 뛰었어요. 그 한말에 그 이용이 서울서 부산까지 이틀 만에 뛰었다던가. 그 양반 유명하잖아. 그걸로 400km를 출생. 근데 날 시간 잊어버렸는데 네. 좌우간 상상 초월한 속도로 뛰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마라톤 선수들 뛰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리는데 걸리죠. 사실 이게 산을 이렇게 막 그렇죠. 뛰는 거는 달라요. 아 100km, 200km, 100m, 200m가 아니고요? 그렇죠. 서울 부산까지 지금보다 훨씬 이 굴곡이 롤링이 심한 길을 뛰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걸 기억을 못하냐면 나도 지금도 안 믿겨져 사실 그 얘기가. 근데 기록에 있어요. 얼마 만에 갔다 왔다고. 근데 지금 얘기 쭉 듣다 보면요. 사실 그냥 기초적인 테스트는 되는데 이 사람을 군인으로 뽑기에 맞느냐 하면은 뭐 고급 시험은 좀 그런데
취재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이제 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우리 기호신서 할 때 얘기를 네. 했지만 활을 잘 쏜다고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총을 한 발 더 맞췄다고 그 친구가 더 훌륭한 군인인 건 아니에요. 네. 기호신서에도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실력은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용기와 판단력과 침착함과 맞아요. 리더십인데 마음가짐. 이거는 시험으로 뽑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고려의 그 어떻게 보면 인맥 이렇게 라인으로 뽑은 것 또한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라인은 좀 있지. 그거는 만약에 우리가 한 마을에 살아. 근데 이제 전쟁에는 누가 분대장 할래? 아, 다들 생명이 걸린 거죠. 우리들 중에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분대장 해라. 하면 이게 제일 정확해요. 쟤 빼고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같이 하자. 얜 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총이 있어야 돼. 그래. 야, 난 말하고 창 안 주면 안 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동네 제일 잘하고 기호신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팀을 만들어주고 분대장급은 자기들이 뽑게 해라. 그러면 소대장은 어떻게 뽑냐? 그 분대장 중에서 뽑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군의 신뢰와 조직력이 탄탄해지는데 아무리 무슨 특전사 출신 어쩌고 해도 생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당장 나가라 그러면 불안해서 못해요. 고려 시대는 또 사회 자체가 지역의 향리가 있잖아요. 이 향리들이 전시에는 장교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향리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알아요. 네 집 아들이 싸울 땐 최고야. 그러면 걔가 중대장하고 소대장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조선은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향리들도 완전히 요즘 말로 문관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향리들이 무장을 못하게 합니다. 무기 다 회수. 심지어는 처음엔 얼마나 셌냐면 향리들이 동네에서 활쏘기 연습하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때 활쏘기는 무술 연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양이었거든요. 네. 근데 향리들 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부터 이것만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니까 이게 모아놨을 때 이 요즘 말로 하면 부사관, 소대장, 중대장급이 약해져요. 요게 좀 치명적이죠. 중간 간부 계층이 중간. 약간.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새롭게 신설해서 새로운 어떤 취재와 무과 시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뽑는다 하더라도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어떤 이 조직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무기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군제 개혁이나 뭐 이런 건 없었나요? 왜구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화약 무기에 좀 눈을 떴죠. 아, 그렇죠. 화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톡톡하게 효과를 봤었으니까. 죄모전의 화법. 그래서 이제 뭐 해전뿐만 아니라 뭐 삼별초의 난 이럴 때도 화약을 썼으니까 이 화약 무기를 조금 더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군의 단결력이 약화되고 그다음에 보병들의 전투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상태에서 믿을 건 되도록 이런 화약 무기 같은 첨단 무기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조금은 씁쓸하네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갖고 있는 무기에 조금 더 아니죠. 의지를 하자. 원래 전쟁은 원래 무기가 중요한 전쟁 거예요. 무기지. 예. 무기빨이. 반대로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의 끈끈한 그건 무기가 갖춰준 다음에. 왜냐면 예전에 우리 그 잉카 문명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보면 1, 2년의 무기 차이는 1000년의 세월을 거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배웠었잖아요. 옛날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왔잖아요. 앞에서 칼 이럴 때. 빵! 빵. 아 이거 이면 되고 그래. 이거를 30년을 했어. 이건 절대로 못 이겨. 근데 빵!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기개혁 중요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조선군은 사실 조선시대 내내 보면 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보면 이렇게 단병 접전을 좀 싫어해요. 좀. 사실은 단병이 약한 게 아니라 단병을 안 키운.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사층을 키워야 단병이 세지는데 네. 조선이 아무 생각 없이 군사개혁 안 했다니까요. 네. 일반 농민들을 뽑아서 지금 이런 포메이션 하니까 활쏘기는 다 시켜요. 그래서 주로 옛날 용어로는 장병전술이라고 그러는데 거리를 두고 싸우는 거. 네. 원거리 이쪽에 특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좀 서로 이걸 못해도 요즘 군대에서 백병전 연습은 많이 안 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가능하면 장병 전술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부터 배우자. 예. 그게 장병 전술이었군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군기감에 화약 감조총이라는 그 반창을 설치를 해가지고 화약 무기 생산을 이제 독려하기 시작하죠. 독려라는 말은 어떻게 생산 증대를 추진했다. 뭐 이런 걸 남을 시킨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거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화약재를 모아서 국가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이런 걸 옛날 표현은 독려라고 해요. 와,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도 군사비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럼. 느낌이 확 드는데 초속만 해도 엄청 비싼데. 네, 재정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제일 큰 문제. 근데 조선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맞아요. 군사 지금도 뭐 문제는 돈 문제예요. 그렇죠. 뭐 우리도 세계를 정복할 만한 군대를 키우자. 돈만 있으면 마음은 되는데 돈이 제일 많으면 돈이 가능하죠. 문제지 돈이.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 세금 문제 뭐 생기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군량. 군량미. 군량. 쌀이요 참 좋은 곡식이긴 한데 네. 너무 무거워요. 밀가루에 비하면 쌀이 훨씬 무거워요.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아라비아 로렌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쌀을 한번 그 사람들은 밀가루보다 쌀을 좋아하는데 우리 대장들끼리 먹자고 쌀을 한번 낙타에 싣고 갔다가 무거워 죽는 줄 알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쌀은 안 먹는다. 뭐 그랬는데 하여간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주로 산성 같은 데 저장을 하잖아요. 근데 산성까지 쌀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지켜야 돼요. 그렇죠. 누가 지켜 이거? 병사가 그리고 전쟁이 매일 납니까? 안 나죠. 어떨 땐 100년 만에 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쌀은 또 1년마다 갈아줘야 돼요. 아. 그 산미라고 군량에 저장하는 쌀은 좀 단단한 안성, 요즘은 그 품종이 아예 없는데 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먹어봤어요. 네. 근데 산미라고 있대요. 맛은 없지. 네. 군대 숙명이죠. 저장은 오래가되 맛은 포기해라. 네.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는데 이걸 그래도 그것도 2년마다 로테이션 해줘야 돼요. 100년 동안 그걸 로테이션 하면서 지킨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쵸. 그냥 이거. 산성 안에다가 모내기를 하면 안 되나? 매장 나올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살아요? 근데 이게 아마 보관도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지금이야 뭐 동결건조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그래서 쌓아놓는 거죠. 네. 그 쥐들이 많이. 쥐가 다 드세요. 그러니까 쥐만 포식하는 거죠. 네. 그 원래 쥐가 못 먹게 하려면 밑에를 바위로 다 돌판으로 깔아야 됩니다. 네. 못 땅 파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나무 뭐는 다 뚫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쇠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끊임없이 보강해야 돼요. 아휴. 누가 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록 같은 데 보면 맨날 이제 뭐 전쟁 위험이 있다. 그럼 이제 검열하러 나가요. 다 걸려. 100% 다 걸려. 그러네요. 그러면 이 나라가 이거 왜 이래? 우린 이렇게 비판만 하는데 반대로 정말 50년 동안 그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기 전에 사전 대비한다는 게 그럴 때 가서 검문하고 또 이제 바꾸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또 잘못 배우면 이놈의 나라는 썩었어. 뭐 관료들이 다 부패해서 관료가 부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요즘은 FM 관료가 나와서 네. 2년 동안 매일 곡식 다 갈고 애들 매일 보내서 보초 세우고 그거 판자 썩은 거 다 갈고 쥐돈 놓고 하면 악질 중에 상악질 수령으로 상소 들어갑니다. 상소 들어가요. 살 수가 없다고. 저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네, 죽이려고 수령이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말로만 이야기로만 하기에는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그럼요. 당연히 아니었죠. 성벽도 우리 옛날에 콘크리트가 없기 때문에 비만 오면 쓸려 나가요. 그러니까 산성을 매년 보수해야 돼요. 비가 안 오고 참 얼었다 녹았다 해도. 그렇죠. 돌 깨져버리죠. 네. 근데 그 산성 보수하는 거 얼마나 어렵냐. 그렇죠. 요즘 돈으로 기업체에 맡기면 100m 보수하는데 아마 5억 이상 나올 겁니다. 그걸 주민들이 가서 산성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난리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적당히 하다가 전쟁 난다 하면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없네요. 거예요, 사실. 구조가 그렇네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한계를 알면서 어떻게 했냐를 따져야지.
상소 또 뭐 준비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썩을 놈들이 뭐 저 국방비는 다 떼먹고 다 그거 진짜 법대로 했으면 조선 농민 다 죽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선이 고려의 때를 벗기 위해서 많은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때 크게 이바지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조선 왕조 창업의 밑그림을 그린 정도전과 또 왕권 강화의 초석을 닦은 인물 하륜인데요. 라이벌 매치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조선 건국과 함께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닦은 두 인물. 라이벌 매치 정도전 대 하륜. 네, 정도전과 하륜. 분명 사극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고 역사책에서도 많이 봤던 인물인데 다시 한번 이제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인물의 공통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인물의 공통점은 킹메이커라는 거죠. 아하. 함흥에 있는 이성계를 정도전이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성계도 정도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진심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군대를 쫙 사열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정도전이 훌륭합니다. 이 군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습니다. 뭘 이룬다는 건가? 네. 왜구를 막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슬슬 그렇죠. 떠보는 거죠. 예, 거기서- 그럼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니까. 그럼 거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성계가 왕이 되는데 정도전이 참모로서 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뭐 하륜 역시 이방원을 두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뭐 드라마에 보면 항상 하륜 역할로 나오시는 분들이 연기와 더불어 어떤 그 별로 선한 역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카리스마. 어. 좋게 말해서 카리스마가 강한 예. 분들이죠. 뭐 일단은 그 이성계가 살아있을 동안은 납작 엎드리고 있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나와서 이제 보통 이제 메이커도 메이커인데 일단은 좀 부추기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이커가 원래 부추기는 역할이에요. 아 그래도 뭔가 부추기면서 느낌이 조금 시작해요. 달라요. 아무래도 설명하는 두 분의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약간 이쪽은 그러지? 네 아시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무슨 가봐, 꼭 가봐. 뭐 이거 어떻게? 약간 두 분이서 설명을 나눠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방원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방원의 처갓집 민씨 집안이었나요? 네. 그쪽에 가서 먼저 이제 응수타진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상을 많이 봤지만 공의 둘째 사위분과 같은 사람은 없었어. 제가 뵙고자 하니 공이 그 뜻을 전해주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륜은 이방원 보자마자 단 한 번에 왕이 될 상이로구나 이걸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방금 얘기하셨듯이 두 분이 분명히 앞에서는 뭔가 달랐거든요. 예,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정도전이나 하륜이나 배경은 비슷해요. 다들 중앙의 명문, 고려말부터 명문 세족은 아니고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분들이죠. 뭐 하륜 집안이 조금 좋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냥 비슷해요. 결국 이제 주군을 누구를 택했느냐라는 건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가문이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올라 출세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 많이 해야 돼요. 하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만물박사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잘하는. 둘이 이렇게 오는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과거 붙어서 좀 잘 나갈 뻔할 때 성균관 요즘 말로 하면 대학 성균관 교수로 갑니다. 오, 출세했네요. 거기서 이제 이거 해가지고 잘려서 나가는데 주동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내 관직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 찍혀가지고 지켰구나. 찍혀서 못 들어오니까 어느 날 이성계를 찾아가서 만나죠. 그렇게 돼서 된 것이고 하륜은 관계에 있다가 이제 태종을 만나는데 정도전하고 하륜은 요즘 말로 하면 정책을 어떻게 국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근데 드라마 같은 데서는 정도전은 너무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사람이고 이쪽은 좀 보수파라고 하는데 그 요즘 정말 그 단어에 쏘으면 안 되는 게 근데 요즘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착각이고 당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원론적으로 세. 이렇게 하자. 하려는 야 그게 현실에서 되냐. 타협하자. 타협한다기보다는 그건 현실에서 안 되는 제도다. 그러니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하루도 꽤 개혁적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적인데 또 뭐가 있냐면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A는 주고 지금은 B를 하자. 오히려 현실적인데요. 예, 그게 이제 그런 게 몇 개 네. 있는데 그것만 보면은 야, 이 사람 뭐 완전히 저 보수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륜도 개혁적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정도전만큼 하륜도 싫어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향점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가는 과정에서 이 좀 기브 앤드 테이크를 많이 할 것이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차이. 뭐 그다음에 이제 개혁론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하느냐, 원론적으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것 치고는 천도를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개혁의 느낌도 있는 게 하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하륜도 개혁하려고 했어요. 네. 조선이라는 사회, 고려를 떠나서 조선으로 오는 개혁적인 부분에서는 하륜도 공감을 하고 태종도 많이 그걸 하는데 다만 내가 지금 당장 A를 할 것이냐, B를 주고 A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어느 하나만 보면 이거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본으로는 개혁을 하려고 했고 다만 하륜이 있던 시절에는 모든 거 다 못한다. 몇 가지만 하자.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A는 옛날로 되돌려, B는 계속 밀어.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근데 앞서서 진법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이 조선 건국 초기에는 오히려 정도전의 힘이 조금 더 강하고 그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조금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맞나요? 우리가 이제 정도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아 역시 왜냐하면 사실 조금 더 익숙한 단어는 인물은 정도전이거든요. 정도전의 또 하나 오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개혁이라는 건 아무리 혁신적인 정책도 무에서 유로 가지 않아요. 다 흘러내려오던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 말쯤 되면 고려 사회 이 사병제도 문제 같은 건 고려 시대 사람들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국가적인 진법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선왕과 함께 원나라에 갔던 고려 후기에 등장한 소위 신진사대부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익제 이재현이 진법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걸 조선시대 사람이 많이 참조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전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도 진법을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역사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도전에 했던 가장 특이한 독창적인 내용이 진법에 새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하륜이 집권하면서 정도전 했던 모든 거를 손을 보니까 진법도 손을 봐요. 거기서 정도전에 했던 독창적인 전술을 빼버려요. 다음 이야기. 새로운 진법을 토대로 국가적인 군대를 만들어 훈련시킨 조선. 세계사적으로 앞서갔던 조선시대 군사제도의 모든 것을 파헤쳐본다. 조선 왕조의 군사개혁. 보병이 앞에 방어벽을 쌓아요. 방진, 사각형진, 뭐 예진, 앞이 뾰족한 진, 원진 이런 거 얘기하는데 기병하고 보병이 중대를 이루어요. 정도전에 오행 출진가라고 있었대요. 노랬네요. 추칭 가면. 전열과 중간축이 수비가 되어 대열을 내 후위는 그렇게 지우려고 했던 정도전의 진법을 국방 문제는 이건 놔두더라고요. 그 여진을 둘러싸고 명과 조선이 좀 갈등을 겪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진과의 무역을 전면적으로 단절하면서 조선에 넘어와서 약탈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